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 예정보다 긴 109분간 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격상하기로 했는데요.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관련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2박 3일 동안 교수님도 많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 예, 좀 그랬습니다. 네, 저희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정말 여러 가지 주제들이 다뤄지지 않았습니까? 교수님께서는 어떤 내용에 가장 주목을 하셨는지부터 들어보고 싶습니다. 뭐 일단 총평을 드린다면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회담이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1차적으로 국제 정세가 매우 엄혹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중 갈등은 점점 심화되고 거기에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을 하는 상황. 더불어서 정부가 출범한 지 지금 10일째 되는 날 하는 이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쉽지 않았죠. 또 하나는 공교롭게도 딱 1년 전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맞습니다. 거기에 공동 성명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또 새로 시작하는 정부는 뭔가 새로운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담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구체 내용이 포함된 성공적인 그 회담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저의 평가인데요. 네. 특히 그 작년 회담 말씀드린 거 작년 회담이 이 방향성과 원칙을 밝혔다면은 이번에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시행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행동 수칙, 영어로 이제 액션 플랜 같은 것이 들어가 있다라는 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좀 조심스러운 게 우리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예. 그러니까 이 많은 것들을 잘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방향성은 있긴 한데 과연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더 구체화할 것이냐. 방향성보다는 협의체 같은 것들을 더 어떻게 만들어서 미국과 이걸 끌어가고 왜냐하면 여전히 한미 간에 그 입장차가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고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이번 공동성명에도 좀 있습니다만 곳곳에 중국 견제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상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앞으로 잘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숙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1년 전에 한미 정상회담을 좀 발전시키는 구체화한 내용이라고 보시는 건지 방향성이 좀 바뀐 내용은 없습니까? 뭐 약간의 방향성들이 바뀐 것들은 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대북 정책 같은 건데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게 그 당시에 북한의 상황, 한반도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매우 다르죠. 왜냐하면 지금은 북한이 올해 들어서 16번이나 미사일을 쏘고 지금 코로나 상황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난 3월 24일 이제 그들이 말하는 것은 화성 17형이라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쐈는데 그것은 2018년 4월 달에 북한이 스스로 약속한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을 유예하게 했다는 모라토리움을 깬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굉장히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 5월 21일 공동성명보다는 지금 성명이 훨씬 더 북한의 위협에 대한 경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에 방점이 찍힐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이 큰 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언론에서 참 많이 다뤄지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부터 좀 짚어보자면 연합훈련 범위 확대, 또 미국 자산의 적시 전개 등을 모색하기로 한 점이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유사시에 그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 억제 전력을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확장 억제라는 거는 미국이 한국한테 제공하고 있는 방위 공약을 다 망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뭐 주로 이제 대상으로 북한이죠. 북한이 재래식으로 공격을 하던 핵을 공격을 하던 미국이 갖고 있는 가용한 모든 자산을 동원을 해서 한국 방어를 하겠다라는 의미가 큰 틀에서 확장 억제인데요. 이번 그 공동 성명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이가 있다면은 이 핵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를 포함해서 모든 방어 역량을 동원하겠다라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물론 이거 새로운 것은 아니고요. 한국과 미국이 매년 연말에 한미 안보 연례 협의회란 SCM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표현들이 나오긴 합니다. 핵과 재래식 미사일 방어를 통해 확장 억제를 한국한테 보장한다. 근데 이번에 의미를 찾는 것은 이것을 가장 높은 수준인 대통령, 양국 정상 간의 논의의 공동성명에 나와 있다라는 거에 의미를 찾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뭐 이거 외에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연합훈련 같은 경우에도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면 연합훈련을
정상적으로 이전과 같이 테이블탑 엑서사이즈로 해갖고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한 것이 아니라 실질 기동 훈련을 포함한 훈련을 하겠다. 또 하나는 미국이 한반도의 확장 억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인데요. 전략 자산을 배치하는 것, 그것을 이제 논의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이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전략 자산을 배치하는 문제가 북한이 가장 예민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반응이 좀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그러니까 북한이 늘 한국과 특히 미국에 대해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라. 그러면서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거는 2019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이 깨지고 나서 그해 12월에 북한이 7기 4차 전원회의를 통해서 이른바 정면 돌파전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그 입장을 계속까지 갖고 오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미국이 북한한테 하고 있는 적대시 정책을 먼저 철회하지 않는 한 어떤 의미 있는 대화도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력갱생을 통해서 핵을 발전시키겠다는 의미인데요. 바로 그 적대시 정책의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얘기하는데 하나가 연합훈련이고요. 또 다른 게 하나가 전략자산의 전개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이게 시행이 된다면 뭐 북한은 반발할 가능성이 큰데 이거는 약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수준이죠. 왜냐하면 그간에 2018년부터 연합훈련도 축소했고 전략자산도 전개하지 않은 이유가 북한과의 대화를 끌어가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이 협의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스스로가 모라토리움을 깨고 이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는 그런 고강도 도발을 하는 이상 이거는 정말 자위권 차원에서 한미는 어쩔 수 없이 이 연합훈련과 전략자산을 전개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공동성명과 바이든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도 보면 이렇게 억제력을 강화한다는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공동성명을 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네. 첫 번째가 대화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평화를 위한 대화를 먼저 하겠다. 그러니까 북한이 대화에 응하게 되면 이런 것들은 좀 더 이렇게 조정될 가능성은 있는 것이죠. 또 코로나 지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나 뭐 이번에 뭐 외교적 해법의 문은 좀 좁아졌다라는 평가가 있음에도 여전히 대화의 문은 열어놨다. 양 정상이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전반적인 분위기는 결국 북한이 말씀드린 것처럼 모라토리움을 깨고 또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어저께 바이든 대통령이 또 한번 직접 밝혔는데 미국은 아마 공개적이지 않고 물밑으로 북한에 대해서 이 코로나 관련된 방역 협력을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하겠다라고 전달한 것 같아요. 근데 뭐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답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 정부도 공개적으로 제안했는데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공동성명의 또 다른 의미라는 것은 그런 방역 협력,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북한을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참여도 우리가 공식화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은 무엇인지도 궁금해집니다. 그 IPEF라고 불리는데요.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IPEF를 미국이 출범을 시키는데 만약 한국이 거기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됐을 것이냐.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거든요. 이건 참여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IPEF가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중에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세계 차원의 공급망을 미국 주도로 재편하겠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첨단 기술의 표준을 만들겠다라는 두 가지거든요. 그것을 미국이 분명하게 그런 목표를 갖고 물론 거기에 가장 핵심은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 주도해서 인도태평양의 경제 질서를 새롭게 만들겠다라는 거고 이게 IPEF는 사실은 이런 거죠. 게임의 규칙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양자 간 혹은 다자 간의 무역 협정이랑은 좀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보시면 될 게 이 논의의 시작은 문재인 정부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네. 말기에. 근데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어느 쪽에도 편을 들지 않겠다라는 전략적 모호성을 갖고 간 정부였는데도 IPEF는 미국과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 협상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것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공급망이 재편되는데 우리의 핵심 산업, 특히 반도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서 우리가 주도권과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술 표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보통신 5G 같은 경우에 앞서가는 국가인데 기술 표준을 새로 만드는 그 게임을 만드는 규칙을 만드는 거기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산업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중국이 반발을 하고 있고 중국 견제의 성격이 있긴 합니다만 우리로서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체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이번 만찬 자리에서도 보면은 10대
경제계 총수들이 전부 참석을 했더라고요. 이런 모습들도 그런 변화된 상을 반영한다고 봐야 되겠죠.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을 보면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다 마찬가지 모습이고요. 사실은 세계 모든 대통령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계속 해외 순방을 가면 경제 외교를 하지 않습니까? 가서 뭔가 이렇게 우리 산업에 대해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어저께 기자회견 보신 분들 많겠지만 처음 얘기가 미국 얘기부터 합니다.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특히 네.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그렇죠. 있으니까 그거는 모든 대통령들이 그런 모습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고 삼성 공장을 처음 간 것도 가서 첫 그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이 삼성의 대규모 미국 투자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기업 총수들을 모아서 같이 만찬을 하고 마지막 일정이 현대차를 만나게 돼 있는데 그것도 다 미국 내 투자에 대한 그런 어떤 약속들 그리고 투자에 대한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방금 말씀드린 공급망 차원에서도 워낙 한국 기업들이 세계에서 주도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참여를 그런 요청하는 모습도 그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얘기 나온 김에 잠시 얘기를 해보자면 11시쯤에 현대차 정의선 회장 하얏트 호텔에서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역시나 그 조지아주의 현대차 공장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달하기 위함이다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예, 현대차가 조지아에 지금 대규모 투자를 하기 이미 발표가 돼 있었고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데요. 이렇게 직접 투자를 하면은 미국의 산업이 경쟁력이 생기고 또 미국에서 일자리가 생기는 게 맞습니다. 근데 더불어서 우리도 나름대로 미국 시장을 확보할 수 있고 특히 제가 이야기한 현대차가 이번에 투자하는 것은 전기차 쪽이거든요. 그쪽은 한국이 시작은 했습니다만 아직은 조금 더 발전시킬 부분이 있고 거기에 또 기술적으로 선도되는 것은 미국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미국과 한국 둘 다에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경제망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참여는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중국의 반발은 거센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오른 모습이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지 뭔가 어떤 식의 대응이 필요할까요, 교수님? 글쎄 중국의 반발도 많은 분들이 사드랑 때랑 비교를 하는데 저는 그때랑은 굉장히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IPEF 같은 경우에도 어저께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강경한 대중 견제 얘기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표현들 중에 하나는 그 영어로 inclusive하다는 포용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 의미는 구태여 어떤 세력을 배제하지는 않겠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제가 사드랑은 다르다고 얘기한 게 사드는 미국이 사드 포대를 한국에 들어옴으로써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일종의 양자 관계로 이거 보복을 시작을 한 거고요. 그리고 그때 보면은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사드 포대를 배치하는 것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중국의 체제 자체가 권위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가장 그 지도자가 얘기를 하면은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그 합리성 같은 것 또 명분 같은 것들이 다 없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뭐 일방적인 보복을 해왔는 것은 사실이고 그렇지만 IPF 같은 경우에 다르다고 말씀드린 게 이거는 양자 간의 관계가 아니라 최소한 8개국에서 10개국이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을 딱 특정해서 그렇게 보복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사드 같은 때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 한국 내에서도 의견이 나뉘죠. 네. 그러니까 사드 찬성 반대. 그렇지만 IPEF에 참여하는 거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는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국론이 결집된다면은 그만큼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보복하기가 힘들고 또 최근에 보면은 이른바 반중 전선이 한국 반중 정서가 한국에 꽤 높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중국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것은 여전히 플랫폼 형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어떻게 발전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특히 아세안 국가는 중에 상당 부분은 중국과 우리보다 훨씬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들 국가가 참여하게 된다면은 노골적인 대중 견제는 쉽지 않다. 근데 이거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정부 당국자가 얘기를 했는데 IPEF의 한국이 영어로 룰 메이커가 돼야지 룰 테이커가 되면 안 된다. 그 의미는 먼저 들어가서 규칙과 규범을 만드는데 우리의 의견을 넣는 게 중요하지 다 만들어진 후에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는 형태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한테 더 불리하다. 얘기했습니다만 저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네, 차라리 먼저 들어가는 게 낫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을 미국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9월에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가서 다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날 거다 이런 예상들이 많았는데 좀 그럴 거라고 역시 예상을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글쎄 9월에 유엔 총회는 매년 열리는 것이고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도 뭐 코로나 때문에 화상이긴 하지만 그 외에는 대부분 직접 참여를 해서 연설하는 매우 중요한 행사죠. 당연히 미국 대통령도 오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있을긴 할 텐데 그럼 미국 상황이랑 아마 맞춰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유엔 때 만난다라는 거는 워낙 많은 세계의 지도자들이 오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의미 있는 공식 방문이 될지는 잘 모르겠고 그거보다는 워싱턴으로 가서 방문을 할 필요는 있다. 근데 그거는 한미 간에 논의를 하고 또 의제나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보고 결정을 해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를 방문하기 즈음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직접 만남 얘기가 나왔었는데 무산이 되면서 전화 통화로 또 안부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제 양측에서 앞으로도 신뢰와 우위가 지속되길 바란다라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보시나요? 글쎄, 뭐 이거는 약간 지금 진실 게임처럼 어느 쪽에서 먼저 요청을 했느냐 해갖고 약간의 불협화음이 들리긴 합니다. 왜냐하면 뭐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 측에서는 미국이 먼저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데 미국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부장관이 나서서 뭐 처음에는 만남을 주선하고 있다는데 그 만남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전임 대통령 또 어쨌든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해서 1년 반 동안 같이 호흡을 맞춰서 중요한 문제인 북한 문제를 다뤘던 전임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이게 사실 시간이 10분 정도 통화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통역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5분이면 그냥 거의 안부를 이렇게 묻는 수준이었지 않을까? 근데 뭐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는 게 저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일정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한미 정상이 마지막 공식 일정이 아닐까 싶은데 오후에 오산 미 공군기지의 항공우주작전본부를 함께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이 항공우주작전본부라고 하면 한반도 전역의 공중작전을 총괄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짚어볼까요? 처음에 그 DMZ를 방문하는 거를 논의를 했죠. 왜냐하면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오면 DMZ를 갑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와 더불어서 미국의 대한반도 공약을 상징하는 행위죠. 그래서 처음에 논의가 됐습니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부통령 시절에도 와봤고 그렇기 때문에 좀 새로운 형태로 미국의 방위 공약 또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하다가 지금 말씀하신 항공우주작전본부를 가기로 했는데 이 본부 자체가 6회 공군의 미사일 작전을 통괄하는 한미 통괄하는 매우 중요한 한국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전략사령부 같은 그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시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 또 한국 정부가 하고 있는 이른바 한국형 삼축 체계라는 게 있는데 그중에 이제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총괄하는 본부 사령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아주 중요한 사령부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또 윤석열 대통령도 같이 간다고 하니까 네. 한미 대통령이 같이 가서 거기에 이제 장병들을 격려하고 사령부를 방문하는 행위 자체가 한미 동맹의 굳건함과 미국의 방어 공약을 보여주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